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국정원이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가상 해킹을 해봤는데 중앙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다. 해외 세력에서 마음만 먹고 해킹에 들어온다면 이 선거 결과 투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리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과연 투표율은 얼마를 기록할지 궁금합니다. 선거 결과도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국정원이 이 중앙선관위가 외부 세력 개입에 취약하다라며 선거 결과까지 조작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승부. 동아일보 신면 오늘 승부의 날입니다. 오늘 강서부선 벌써 시작됐죠. 여당에서는 5%포인트 내에 박빙까지 좁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15%포인트 이상의 압승이 필요하다라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총 출동한 이번 선거 과연 그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단순한 승패 결과보다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몇 %포인트 차이의 결과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조작. 설마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일보 6면입니다. 어제 국정원이 선관위를 가상 해킹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충격적인 결과.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맘만 먹으면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해서 본투표에서 이중투표도 가능하다. 유령 유권자 등록하고 선관위 도장 파일도 훔칠 수 있다. 해커가 선거 결과값을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외부 세력이 언제라도 이 선관위의 선거 결과를 침투해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국정원의 경고입니다. 물론 이전 선거가 그랬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NK, 북한, 중앙일보 4면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하마스 무장 세력의 손에 들린 무기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무기 북한제 로켓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중동에서도 무기를 공급하는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찍이 누군가가 북한을 거론해 악의 축이라고 했죠.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게 진짜 북한 무기 맞는 건지, 북한 무기가 왜 이 팔레스타인 극단 무장 세력에게 간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회귀. 경향신문 신면 기사 보시죠. 선택 과목 유불리 논란에 공통수능 회귀, 고교학점제 흔들, 수능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킬러 문항 없이 지지난 모의고사 때도 선별력이 있었다라는 전문가들은 평가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선거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조작 의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고 본투표율에 따라 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어제 국정원이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선관위가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과 결과 조작도 가능하다. 선거 결과를 조작해서 바꿀 수 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석으로 먼저 가보죠. 거대 양당 사이에 정의당에게 힘을 모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기호 1번 진교훈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투쟁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김태호입니다. 저는 발바닥이 부서져라 기어다니고 있고 상대방 후보는 아주 여유 있습니다. 저 열심히 하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선도 되고 취업도 되고 합격도 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기호 3번 정의당 권수저에게 주시는 표는 이제 1번, 2번이 주고받으며 싸움박질로 쳐다보기 싫어지는 이런 정치의 모습을 새로운 세대로 협력 정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제대로 된 전환의 기회를 맞이하는 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여야에서 보는 전망이 사뭇 상당히 다릅니다. 5%포인트 차이 내 박빙이냐 아니면 15%포인트 이상 차이의 결과냐 함께 보시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저분들도 잘 모르고서 하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냥 현장의 분위기, 들려오는 전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각 당에서 선거 이제 분위기, 판세를 이제 예측하는 예측치고 사실은 요 발언 속에서는 이렇게 돼야 하니까 투표해달라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을 겁니다. 먼저 국민의힘 일꾼론에 대한 지역 주민의 호응이 높더라. 표차가 4에서 5%포인트 내외로 좁혀졌다. 박빙이다. 바람도 섞여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청래 최고.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 15%포인트 차 이상의 압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희망사항이 반영된 이야기일 겁니다. 과연 5%포인트 내의 박빙일까? 아니면 두 자릿수 이상 벌어진 압도적인 선거 결과일까? 궁금합니다. 자, 오늘 여야 두 분 나오셨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에 강서구에 지원 유세 가셨습니까, 두 분? 네. 아, 두 분 다 가셨군요. 양당이 지금 바라는 결과가 너무 다른데 일단 들어보죠. 먼저 바로 박 선생, 박정호 의원님. 우리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느낌이 이제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강서구에 우리 원주에서 오신 시도 의원님들하고도 한 바퀴를 돌았고 그다음에 예. 지도부하고도 한 바퀴 돌고 뭐 개별적으로도 계속 가서 밥 먹고 그랬었는데 한 4바퀴 도셨다. 4-5바퀴 네. 돌았죠.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동안 오늘 이제 본투표 날이니까 제가 여기서 뭐 누구 찍어라 뭐다 이러면 좀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 강서구 일대가 그 지역 개발이 안 된 거, 재건축, 재개발 이런 문제가 그냥 켜켜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동안 민주당 그 구청장 오랫동안 뽑아놓고 일을 했는데 과연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막 갸우뚱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 여쭙길래 아니 그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라고 말씀드리면서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된다고 했더니 역시 이게 대통령 뭐 당 그다음에 서울시장 뭐 이렇게 라인업이 구축이 되는 게 일이 잘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민주당은 갑자기 거기다 대고 무슨 정권 심판 뭐 얘기하니까 실상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의 후보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예.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느껴요. 그래서 크게 뭐 격차가 날 거다라는 애초부터 안 좋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5바퀴 강서구를 돌아보니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은 택도 안 먹히더라라는 게 박정하 의원의 관전평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강서구에 지원 유세 가셨어요?
멀리 원주에서 오신 분보다는 저 가까운 강북구에서 강북구에서. 이제 강서구를 간 거니까 예. 저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이번 선거 약간 독특해요. 그러니까 원주가 지역구인 우리 박정아 의원님도 거기를 오셔야 했고 야, 오늘 그 박정아 의원님 지역구 여러 번 우리 박용진 의원이 언급해 주시네요. 원주입니다, 원주. 네. 그래서 저는 또 가보니까요, 선거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 영암, 신안 이런 데서도 그 지방 의원들이 오셨더라고요. 선거 운동을 돕겠다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양당이 다 사력을 다하는 전면전이에요, 지금. 보통 구청장 선거에요, 정치구 내세우고 이러면 표 깎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호 의원님이 국민의힘의 전략은 당도 숨기고 대통령도 숨기고 뭐 어쨌든 일꾼론. 지역 일꾼론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할 선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한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할 선거에 내지 말았어야 할 후보를 낸 선거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직전 구청장이었다가 그것도 사법부에 의해서 3심 다 유죄로 확정이 된 분을 네. 의로운 사람이라고 갑자기 둔갑시켜가지고 어제 국감에서도 그것 때문에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났는데 본인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냈으나 그 사법부도 무시하는 거고요.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도 무시한 결과가 됐으니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뭐 얼마나 대단한 선거운동을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그 김행 장관 후보자,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 등을 인사 추천을 하시는 바람에 예. 아하 이거 어디 가서 이 화풀이를 해야 되지 하고 국민들이 화가 바짝 나 있던 국민들이 그리고 강서구의 국민들이 아하 이 뭔가 대통령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다라고 예. 엄중히 항의할 만한 판이 만들어져서요. 제가 만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이번만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 거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강서구를 가보니 가까운 강북에서 가까운 강서구로 가보니 국민의힘 지지자도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두 여야 의원이 전하는 강서구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 선거는 사실상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태우 후보를 사면한 게 대통령이다. 따라서 이 선거 결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여권 전반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실도 이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김형주 의원님, 네.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금 투표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측할 수도 없고 예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거 결과들 중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예상하는 것처럼 5%포인트 내에 박빙의 선거 결과가 나와요. 누가 이기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결과랑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뭐 한 두 자릿수 차이가 나는 선거 결과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 예상처럼 막 박빙의 선거가 나오면은 이걸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겼다 얘기하기 어렵죠. 그렇게 되는 박근혜 거죠. 선거 결과가 뭐 실제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요. 이것이 지나치게 한편으로는 실제 가지고 있는 아직도 본선거까지 6개월이 남아 있는데 네. 이것이 너무 언론에서 부풀려서 전초전이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정상적인 선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야 대표에 뭐 예. 이재명 대표까지 퇴원해서 예. 저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뭐 정치를 아는 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선거 유세 전에 각 당의 국회의원만 서 있어요. 국민들은 더 냉담합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기싸움하고 있는 네. 것이고 또 진보 정당은 진보 정당대로 이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아침부터 청소하고 다니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뭐 삼국지나 예전 뭐 전쟁에 비유하자면 선거 투표가 전쟁은 아닙니다만 거대한 이 두 나라
위촉오 중에 총나라와 오나라가 아주 작은 변방의 성 하나를 두고서 각 성의 뭐 장수들까지 다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 결과가 각 당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 여당에는. 만약에 뭐 어쨌든 5%든 10%든 여당이 졌을 경우에 니탓 내탓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이것을 지나치게 이게 수도권의 빨간불이라고 하면 김기현 대표가 엄청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와는 다르게도 예. 그리고 또 뭐 홍 시장도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때문에 자기네들이 몸조심하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반대의 결과 크게 패배하지 않고 이기거나 혹은 박빙의 상황이 나온다면 그렇게 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쪽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박빙의 상황이 되면 두 당 다 원래 별거 아닌 선거였어. 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싹 입 닫고 그냥 다른 일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서로에게 그냥 해피한 선거가 될 거고 여기도 예를 들면 크게 이겼어야 되는데 적게 이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것이고 그렇군요. 이겼다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유상범 수석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아쉬운 거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지는 걸 전제로 해서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박빙이다 이길 수 있다가 더 훨씬 예. 낫지. 뭐 좁혀지고 있다는 게 적게 질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 상당히 예민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 따라. 자, 일단 선거가 시작됐고 저희 돌직구쇼를 또 많은 분들이 보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돌직구쇼에서 나오는 어떤 전망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서구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선거는 뭐 전쟁에 비유하자면 진짜 전쟁은 총선이죠.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 총선. 그런데 어제 국정원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를 모의 해킹하고 면밀히 조사해 봤는데 선거 결과까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작이 가능할 만큼 취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총선 6개월 선관위 해킹 조작이 가능하다. 사실 예전부터 선관위의 이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도 이 제3의 외부 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 선거 여론이 왜곡될 뿐 아니라 일정 정도 뭐 재외국민 투표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어제 국정원 발표 보시죠. 국정원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 국제 해킹 조직이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의 침투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까지 충분히 해킹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선관위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 협회가 합동 인터넷진흥원이 합동 해킹을 했더니 선관위의 해킹이 안 되더라. 튼튼하더라. 다행입니다. 하고 넘어가기를 기대했는데 이 뚫린 겁니다. 그러면 외부 세력이 어떻게 선관위를 해킹해서 무엇을 조작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조작이 가능한지도 국정원이 어제 발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투표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의 해킹을 해봤다는 거죠.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해서 본투표에서 한 번 더 투표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명, 2번 투표하게 되고 중복 투표한 게 예를 들어 10건, 100건, 1000건, 10,000건이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더라. 있지도 않은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이 가능하더라. 이건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인수할 수 있더라. 이거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 세 개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개표 시스템 침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USB를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선거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더라. 이건 본격적인 선거 결과 조작이에요. 이게 가능하더라. 세 번째, 북한의 해킹. 2021년 선관위 직원 PC 가면 대비 자료 유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충격적인 해킹 결과가 어제 국정원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해킹되더라, 그래서 뭐 정전되더라, 이것만 해도 불안한데 지금 국정원이 실제로 모의 해킹을 해봤더니 충격적입니다.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투표 시스템에 침투해서 중복 투표, 그다음에 개표 시스템에 침투해서 선거 결과 조작.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 선거는 선거인 명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유권자인가, 그다음에 그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2표, 3표, 4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정리하는 것이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인데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제 표를 김진 앵커가 2표 써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대로 뭐 된다라고 하면.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황당한 건 뭐냐면, 투표를 하면 결과가 뭐냐, 개표잖아요. 개표를 통해 가지고 한 표만 이겨도, 3표만 이겨도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계속 그 야당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0.7% 그랬잖아요. 0.7%만 이겼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됐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겼으면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재직 당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엄정한 게 그 투표의 결과인데,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망분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외부 시스템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결과를 아무리 투표하면 뭐합니까? 그 뭐 1000표, 2000표 얻으면 뭐합니까? 그걸 갖다 싹 조작해가지고 내가 그 얻은 투표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쫙 올려버리게 되면.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이럴 줄 알았냐면은 이거는 선관위의 온라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으로도 지난 대선에서 얼마나 개판으로 이걸 갖다가 했었습니까? 지난 선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소쿠리 투표 있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예요. 총선도 아니고 보궐선거도 아니고 소쿠리에다가 그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인데 출근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온라인까지 잘 이렇게 정비를 갖다가 했겠다?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이지 뭐 현실적으로 가면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파요 예컨대 막 뭐 당뇨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러는데 뭐 수치가 이렇게 쫙 나와요. 예. 뭐 피검사니까 다 이렇게 넌 지금 환자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난 안 아파, 나 쌩쌩해.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수치가 딱 나와 있는데 아무리 우겨봤자 나는 환자예요. 그러다가 객사할 수 있죠.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요. 예.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왜 기계를 씁니까? 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편하자고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표에 왜 저런 그 기계, 저런 시스템, 저런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왜 도입했는가?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표는 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아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선거에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이번 선거부터, 오늘 하는 선거부터 다 그냥 없애버리고 수기로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뭐 편하자 이렇게 뭐 쉽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뭐 이틀밤, 사흘밤, 뭐 50년대 같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당이 이기면 야당에서 뭐라고 그럴 거고 야당이 이기면 또 여당에서 뭐라고 그럴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예. 선관위에 대한 진짜로 그 총체적인 그 감사와 검사. 왜냐하면 오늘 한 게 6,400대 중에 505%인 300대밖에 안 했는데도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전수조사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이 일일이 다 수작업해도 예전에는 투표 바꿔친 적도 있었으니까 이 정혁진 변호사님의 말씀은 그만큼 좀 철저하게 선관위가 대비를 해도 모자를 판에 그럴 일 없어요라고 반응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선관위 반박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지 이거 불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선관위는 굉장히 좀 불쾌한
입장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네 보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관위 직원들이 자녀들 불법 채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처음에 상당수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던 점, 외부 감사도 거부했던 점 등등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지금 이 선관위 입장을 얼마나 신뢰할지도 잘 모를 일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불쾌한 입장을 냈어요.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게 뭐 단순히 뚫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만에 하나 1%의 가능성을 200, 300으로 크게 부풀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심각한 것이 박정호 의원님. 예. 어제 국정원에서 기자들에게 예시로 직접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선상 투표의 경우, 선상 투표는 일종의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잖아요. 바다 위에서, 항해 중에, 배 위에서 진행되는 투표. 근데 우리나라는 투표에 비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커가 선상 투표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누굴 찍었는지, 몇 살인지,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게 사실은 다 암호화로 보관이 돼야 되는데 해킹으로 이걸 다 알아냈다라고 직접 예시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짜라락 해갖고는 표가 뭐 박용진 표, 박정아 표 이렇게 분류됐는데 갑자기 박정아 표로 박용진 표가 이렇게 해서 카운팅이 되고 이런 예. 것도 현장에서 다 보여줬다는 지금 것. 저 영상 한번 좀 자세히 저기 따라락 보시죠. 하는데 원래 눈으로 보면 양쪽으로 표가 갈려지고 1번, 2번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엔 다 투표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함도 투표 용지도 그렇게 분류가 됐는데 정작 집계하는 과정에는 한쪽으로 확 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투표 시작 전부터도 조작이 가능하고 투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하고 선관위가 불쾌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선관위가 불쾌한 거에 100배, 1000배쯤 불쾌해요. 지금 이 과정인데 A 후보 투표용지인데 분명히 해킹을 해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 B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정이 다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가능한 게 심지어는 비밀번호가 1, 2, 3, 4, 5로 돼가지고 누구나 나가서 해킹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해놓고는 비밀번호가 1, 2, 3, 4, 5요? 예. 아니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요새는 저기 딴 것도 무슨 숫자에 영문자에 한글자에 무슨 느낌표까지 넣어야지 뭐가 비밀번호가 조합이 되잖아요. 근데 1, 2, 3, 4, 5 비밀번호 그다음에 우리 흔히 쓰는 어드민 이런 거 갖고는 비밀번호 적어놓고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 여태 보안 점검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보안 점검 할 거 없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는 해놓고 자기들 애들 취직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강원도 원주에서 제가 선거하는데 자기 지역구에서 투표하고 얼른 KTX 타고 원주 내려서 저한테 또 투표하고 그리고 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표마저도 어디 딴 데 가고 없어질 수도 있고 강북에 있는 박용진이 강북에서 찍고 원주 가서 또 찍고 뭐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 그 표가 10개, 100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안에 또 뭐가 있었냐? 북한의 김숙희라는 친구가 예. 와서 직접 해킹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도 여태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해요. 선관위가 저는 이 불감증에 아주 극단을 치닫는 것 같아서 100배, 1000배 불쾌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국민들 표심을 다 엉터리로 해놓고도 여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뭐 안에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가상이라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법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감시단 만들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수개표 하지 않는 한 누가 이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박용진 의원님. 예, 저도 오늘 돌직구쇼 나오면서 선관위를 매우 쳐야 되겠다, 혼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저 두 분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선관위가 지금 얼마나 좀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개표와 관련해서 USB를 꽂아서 분류기가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박용진 표가 박정아에게, 박정아 표가 몽땅 박용진에게 오는 그런 시스템 오류를 만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개표 장소에 가보셨을 텐데 우리 박정아 의원님 그 어떻게 하느냐면요. 분류기는 일단 편의상으로 다라락 분류를 하고요.
양 모든 후보가 보낸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검표를 다시 해요. 따라락 열어봐요 다. 그래서 그중에 뭐가 표가 잘못 분류된 게 있으면 바로 즉각되고요. 표가 그 네모칸 안에 박용진 이름 옆에 있는 그 네모칸 안에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오분류가 되거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찾아내서 참관인들이 다 해서 아 이건 박용진 표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무효표입니다 하고 이게 또 가려요. 그리고 그걸 다 집계하고 손으로 다 쓰고 확인하고 이 손으로 쓰는 그 검표지가 따로 있고요. 그거를 또 입력해서 그 알려주는 집계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다 해요. 사람이 다 해서 이건 현장에서는 이미 박용진이 당선됐다고 만세 불렀는데 발표는 2시간, 3시간 뒤에 되거든요. 그 이유는 다 그걸 점검하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완벽하게 그 이 앞뒤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람이 직접 투입되는 과정은 다 배제한 채로 분류기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USB 꽂아서 혼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것만 보여주면 그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로서는 그게 답답하다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오히려 이제 좀 걱정스럽게 이거 큰일이겠다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선거관리 시스템은 또 있죠. 다 손으로 하고 우리들도 손으로 투표하고 손으로 옮기고 손으로 다 개표하고 다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입력하는 숫자 최종 결과표 값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써서 자기 사인하고 옆에다가 자기 사인, 참관인 사인, 그다음에 그 선거관리 그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 사인까지 다 받는 종이는 또 따로 있고 그건 따로 모아서 가지고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검증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요 과정 말고 이 과정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외부적으로 만일에 뭐 어마어마한 해킹 조직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들어와 갖고 다운 시켜버리면 하루 이틀 혼란이 빠질 거예요. 근데 이 하루 이틀 혼란이 선거가 있는 날이 선거가 없는 날이면 상관이 없는데 선거가 벌어지는 날, 선거가 하루 이틀 앞두고 혹은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는 사이에 이런 다운 상황이 시스템 다운 상황이 벌어지면 저건 큰일 나겠구나. 국민적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딱 했는데 이제 다른 상황까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선관위가 이건 좀 너무 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온갖 걱정에 대해서 선관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안보 문제, 안전 문제, 이건 뭐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안전 문제인데 선관위가 이거는 뭐 변명하기 앞서서 오케이 받아들여서 사전에 다 예방해야 된다고. 여야 두 분 모두 다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마침 제가 어제 국정원이 저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직접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했어요. 제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개표기를 막 조작하고 외부에서 이 개표 분류기의 결과값을 조작하는 거 말고 제가 딱 느낀 점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의 온라인망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개표는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값이 사전 투표값의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전체 투표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결과가 각각 보관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합산돼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다 대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조작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 투표 결과 몇 명 값을 티도 안 나게 조정해요. 실제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하게 해놓고 실제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에 해킹의 해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개표 결과값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티 안 나게 몇 표, 티 안 나게 몇십 표 이래버리면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값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겠더라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총선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표수가 몇 안 되니까. 지금 방금 앵커가 얘기한 건 중앙화에 대한 공포예요. 전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를 모으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조금씩 모아서 또 그 말하자면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제가 바라는 솔루션은
우선 투표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폐공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차라리. CBDC 하는 그러니까 위조 투표용지가 없어서 속으로 암호화된 일련 번호의 투표용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참가한 인터넷진흥원이 지금 인터넷진흥원 자체가 블록체인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수개표와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보팅 시스템 그리고 실제 전통적인 서버 중앙화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정보화진흥원이 있습니다. 니아라고. 실제로 죽어 있는 사람도 선거인단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거인단 명부의 정확성 그리고 투표용지가 중복되거나 위조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솔직히 개인정보를 통해서 그것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 이것을 통해서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을 하나하나 개정해 가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관위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장담할 싸움은 아니다라고 오늘 전 출연진은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나와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상 해킹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마디로 뚜릉이 뚫리더라. 선관위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라라고 촉구했고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요. 투표는 물론 개표결까지 해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작은 일 아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수개표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가정보원의 발표는 정말 석연치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남긴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갑자기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온 것은 선거 개입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여당 지지자를 결속시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거 패배에 대비해 선거 불복의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국정원의 발표도 제가 직접 국정원을 취재해본 결과 지난 선거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선거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취약할 수 있다라는 취약점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선거에 대한 선거 불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노파심의 말씀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공명하고 깨끗한 모두가 신뢰할 만한 선거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팔레스타인 극당 무장 세력이 들고 있었던 그 로켓 알고 봤더니 북한 거더라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국방위, 국감은요 헛바퀴를 돌았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해드리죠. 먼저 어제 오후 7시 45분쯤에 텔아비브 공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태운 비행기 오늘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성지순례 갔는데 가자마자 신문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고 막 그랬어. 길가에 저 탱크 있는 건 봤어. 엄청 줄 서 있었어요. 가족분들은 좀 걱정하셨죠? 그렇지. 새벽에도 전화 오고 문자 들어오고. 같이 가셨던 분들이나 거기 계시던 분들 중에 아직 못 오신 분들 좀 계세요? 아니요. 일부 좀 남았어. 잘 때만 이제 비행기 소리만 들렸지 거기서는 전혀 실감 못해.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중간에 탱크 있고 예비군처럼 막 집결해 있고 계속 사람이 많이 이제 공항에 오는 거 보고 이거 심각한가 보다. 몇 박 정도 계셨어요, 그러면? 열흘 정도. 경계건물 관련된 지역은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 지역은 그래도 뭐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한국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좋죠. 다행히 무사하게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북한의 F-7 로켓포가 이 하마스 무장 세력 손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북한 무기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손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군사 전문 블로거의 의문. 하마스 대원 중 한 명이 북한이 제작한 F-7 고폭 파편 로켓을 갖고 있다.
F7 고폭 파편 로켓은 85mm 장착할 수 있는 로켓 추진식 수류탄, 주로 중동에 북한이 판매를 한 무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요, 북한의 로켓은 수류탄 등을 실은 수송기가 2009년 태국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모셨습니다. 저거 북한 거 맞나요? 그 사실 그 하마스, 헤즈볼라, 뭐 시리아 이 지역에 있는 군사 집단과 북한 간의 긴밀한 협력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역사와 전통이 있군요. 네, 아주 오래된 일이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뿐이지. 뭐 로켓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마스 조직원들 훈련을 시켰을 것이고 지금 땅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북한의 땅굴 불착 기술이 적용됐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일이군요. 이미 뭐 전문가들 사이에 또 이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다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화학무기 제조 기술을 가르쳐주고 화학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아니 그럼 새삼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비서관님, 예. 북한은 결국 북한의 무기와 북한의 기술이 이슬람 무장 세력의 손에 들려지고 이걸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정말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거잖아요. 북한은 왜 이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을 지원합니까? 일단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정적인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 아닙니까? 하마스의 적은 북한의 적이죠. 그래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아서 하마스, 시리아, 이란, 이 그 헤즈볼라 이런 거 반서방 세력이 지금 결집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중동 지역의 가자라는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국지전이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 중요한 사건입니다.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 소위 불새도 들어갔다면서요? 뭐 대전차 미사일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폭탄, 폭격 그 포탄 같은 거 아주 그 긴밀하게 지금 뭐 잡힌 것도 지금 뭐 안젤라 주립대 교수가 얘기했지만 그 레바논이라 이런 데 들어가다가 차단된 것들도 몇 가지 있지만 그 상공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배치되고 이렇게 활용되고 훈련받고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마스의 땅굴에 이 북한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장벽과 땅굴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둘러싼 6에서 8m 높이의 분리장벽을 건설했는데 하마스는 이에 대응책으로 땅굴을 팠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DMZ의 땅굴을 운영했던 북한의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정부에서도 보고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땅굴 기술이 들어갔고 상당히 북한이 많은 기술적 지원을 했을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장벽을 설치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DMZ처럼 그 침투원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그 차단을 하기 위해서 장벽을 설치했는데 이제 지상으로 통행이 안 되니까 비밀리에 땅굴을 파고 그쪽으로 이제 침투원들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군사 장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민감한 물자들이 통행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땅굴들을 이 가자 지역뿐만 아니고 헤즈볼라 레반으로 연결되는 헤즈볼라에도 땅굴이 있고 상당히 많이 땅굴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 가자 지구 안에도 혹시 우리 교민이 있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밝혔을지 좀 들어보시죠. 한국인의 피해라든가 인질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네, 저희 공관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수송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공항에 대한항공 일주일에 3번씩 월수금 이렇게 직항편을 이용을 해서 귀국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여행객 360명의 소재와 현재 위치나 동선까지도 파악이 된 겁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로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많고요. 가시는 그 동선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공관에서는 그거를 전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현재 여행객 그러니까 한국 여행사를 상태를 파악을 하고 통해서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교민은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곧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피신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바로 안전 상황을 대책을 본다는 게 강구하도록 말이 되는 전쟁이 하겠습니다. 곧 전성훈 비서관님 청와대 안보전략실에 있었잖아요. 계셨잖아요. 가자지구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크게는 이제 두 군데인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가자지구는 이 극단 무장 세력인 하마스 대원 등이 굉장히 좀 주도력을 갖고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인데 네. 가자지구 안에도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어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평시에는 이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이스라엘 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네. 경제적인 여건이 좋고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제 위험한 인물들이 아니면 통행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교민들 중에서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근무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 가자로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민간인들이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민간인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뭐 외교 당국에서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미국 또 유관국 정부들과 협력해가지고 뭐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자국 국민들이 거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의의 민간인들은 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대통령실도 초비상인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유혈 사태를 보면 우리가 처한 한반도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북 안보 전략 비상, 하마스의 수백 배 화력을 갖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 1,100문을 최전방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이 대북 방어 전선이 취약해진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마침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험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라고 밝혔고요. 9.19 군사 합의 빠른 시간 내에 이거 효력 정지하겠다. 이미 북한은 합의를 어겼다. 우리만 왜 지키느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제 전성훈 이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도 9.19 군사 합의의 무용론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신원식 국방장관도 이 9.19 군사 합의는 우리만 합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움직이려는 첩보를 우리가 GPS나 하늘의 정찰기 비행을 통해서 시시각각 감지해야 되는데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국방위가 국감 시작 전에 파행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안보와 전 세계 안보가 불안한데 국방위 국감이 꼭 이런 이유로 파행돼야만 했을까? 함께 보시죠. 국방에 여야가 없다고 얘기한 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임명을 해놓고 이걸 철회하라고 하는 게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지. 10분 내에 떼달라.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피켓으로 그 의사를 대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막말 얘기하는데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왜 거기 나와요? 이거는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 장관은 자연인일 때 얘기한 거예요. 자연인일 때. 예비역 삼성 장군이 어떻게 자연인입니까? 아니 옷 벗었는데 법적으로는 자연인.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공인하고 왜 여기 지금 임명된 장관은 이걸 자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피켓을 붙이겠다라는 민주당. 피켓 떼고 하자. 과거 말을 왜 피켓까지 붙이느냐라며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은 그럼 문제 안 되냐? 우리도 붙일까? 라면서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네. 지금 여야가 저런 것 때문에 이 국방위 국감을 파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여든 야든 국방부 장관 불러두고 지금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군은 과연 북한의 하마스식의 무력 도발에 우리 군은 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들이 그거 궁금할 것 같은데 이 피켓 막말 갖고 이거 파행하면 어떡합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그 8,000km 떨어진 중동 지역에서 작은 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바로 우리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사실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저들이 벌이는 하마스의 전쟁이 북한의 교리하고도 맞물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두 세력 간의 군사적인 교류 협력과 그 친밀도가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북한의 전략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안보적으로는 사실 비상이죠. 어제 뭐 합참에서도 이제 대책을 세운다 이런 보도도 나왔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씀들 하시지만 정쟁은 뒤로 하고 이제 국가 안보로 중요한 그 이슈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라도 그 정상화해서 일단은 이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 대처 방안을 좀 논의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야 두 분 의원은 국방위 소속은 아니십니다. 법사위시고 국토위 소속이라 이 두 분께 이 책임을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각각 두 분께 민주당 그 피켓 띄고 국방위 국감 정상화시키면 안 돼요? 국민의힘 그냥 피켓 민주당이 안 뗀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고 국감 진행하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일? 했었어야죠.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뭐 제 말씀 길게 드리기 전에 오늘 전 동아일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를 들고 나왔는데 이 31면에 보면 우리 동아일보에 그 이상훈 동경특파원이 쓴 글이 있어요.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두 대목만 그냥 읽어드리고 제 말 가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1990년대부터 30여 년간 이어진 탈냉전 시대의 종말을 예고한다. 이제까지의 국제질서 문법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지 않은 숙제 앞에서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재현하는 듯한 한국의 여야 정쟁은 너무도 한가하게 느껴진다. 이럴 때 국방위는 파행하고 있죠. 좀 전에 우리 외통이 봤습니다마는 9.19 군사합의 통해서 우리 정찰 자산 다 없애버렸던 그거 그냥 놔두면서 이제 와서 교민들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하는 저는 그 야당 의원들도 갑갑하고요. 우리가 북한에 우리 같은 민족이야 평양 가서 우리 평양 선언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발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진 의원님. 뭐 전적으로 그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요 아마 저런 식으로 어느 당의 의원들도 파행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 이게 피켓 걸었다가 5분 있다 뗍시다 이러고서 서로 합의하고 그냥 정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녁에나 겨우 재개될 정도로 극한으로 대화 없이 저렇게 몰려갔는지 모르겠고요. 야당으로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신원식 국방장관한테 할 말도 많고 아직 저 청문회 관련해서도 좀 덜 풀린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의 장인데 저거를 겨우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저 좋은 기회를 놓치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좀 잃지 않았나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나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마스가 왜 우리가 봐도 저렇게 황당한 짓을 하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면을 여러분 뭐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고립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이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개입해가지고요 천천히 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대사관급 외교를 체결을 해버렸어요. 중국이요. 그래서 깜짝 놀란 미국이 다급하게 진행을 했었던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 수립을 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조상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끌고 있는 이른바 걸프의 연안의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벌써 하나둘씩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특히 이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경우는 팔레스타인이 이끌고 있는데
엄청난 고립감, 지원은 끊기고 이 고립감에 이 판을 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극단의 어떤 양 진영 싸움을 우리가 편승해 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안보 외교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 작업 또 역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완벽하게 응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북에도 학습시켜주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과정.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미 무력화되어 버렸다고 하는 9.19 협정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시 재검토 위에 올려놓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좀 전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으로 정부가 선택해서 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위험천만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더 국감을 해야 할 상황인데 왜 피켓을 고수하느냐라는 돌직구 발언 했습니다. 오후 늦게 국방위가 개의되긴 했다는데 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알기로 원내 대표도 그걸 복귀하도록 여당 의원님들께서 현 국방부 청사 밖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전부 다 전화를 다 드려놨습니다. 야당이 그렇고 사과를 드릴까요? 정치를 그렇게 불쪽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야당 입장에서 이런 정도도 못합니까? 왜 안 내놓는 거예요? 회의가 이거 정상으로 안 되는데 내려와서 장관이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장관님께서 앉아 계셔야 여당 의원님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여당하고 뭐 장관하고 짜고 치는 그겁니까? 지금 최근에 김현 후보자 같은 경우 줄랭랑 치더니 이것이 뭡니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저사지. 자, 결국 정해됐는데 이 김영주 의원님, 이 보통 이럴 경우는 여야 간사들의 좀 역할이 있어야 되고 사실 어제 국방위는 저렇게 파행될 만한 논란거리도 아니에요. 저 정도 논란거리는. 박용진 의원님 조금 전에 박정원 의원님 두 분 말씀하셨지만 피켓 문제잖아요. 이거 늘상 있었던 거고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안보 상황이 위급한데 여야 간사가 만나서 10분만 얘기하면 돼요. 야, 우리 일단 피켓 붙일 만큼 붙였으니까 오후에 뗄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자. 들어와. 이거 사실은 어려운 합의 아니잖아요. 예. 이제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 국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끝까지 정치화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그게 너무 안타깝고 특히 최소한 지금 이 정국에서는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만큼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로 모아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국회의원 하셨지만 저 정도 논쟁거리는 분쟁도 아니잖아요. 여야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에게 여든 야든 자기 당이 이룬 거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나라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를 한 목소리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사실은 자기 당이 이롭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싸움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사정포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지난 시기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만들 때 장사정포의 거리를 뒤로 후퇴시킨다는 명목이 있었죠. 선순환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못해서 개성공단이 난리 나면서 초토화되면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삼축체제를 하더라도 지금 아이언돔이 다 뚫려듯이 얼마든지 뚫힐 수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야당에서는 지금처럼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는 정치와 외교, 국방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오히려 신현식 장관을 불러서 자기 그런 발언에 대해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맹세받는 그런 장으로 활용해야지 아까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물러나라 팻말해놓고 나중에 지금 뭐랍니까? 장관이 앉아 있어야지.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최소한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만큼은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주는 정쟁으로부터 소위 프리한 자유지대를 만들어주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선배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어제 이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공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뇌물을 건네받는 상황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논쟁적인데 주제 공개하죠. 팽팽해진 3천만 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진상 전 실장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입니다. 일당한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뇌물 받았더라. 유동규 씨가 이렇게 증언을 했죠. 정진상 씨는 이거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공판에서 그럼 재연해보자 라고 됐습니다. 어제 정진상 씨 재판,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이 요청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 2020년 10월 정진상에게 뇌물 제공한 과정을 재연해달라라며 3천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 좋다. 당시 입었다는 검은색 코트를 착용 후 봉투 2개, 양쪽 안주머니 1개 바깥 주머니에 넣어서 그 상황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안주머니에 단추를 채워서 잠갔던 기억이 난다. 당시 코트 안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니까 팽팽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정진상 실장 측, 옷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 아니 누가 10월에 양털 코트를 입습니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유동규 씨는 쌀쌀하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다시 스튜디오 들어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렵해요. 왔다 갔다. 자, 어제 이 장면 전 네네.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정진상 실장 측이 사실은 야 재연해봐라.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넣냐. 그러면 3천만 원까지 떡 한 건데 유동규는 또 그걸 다 재연했어요. 척척척 팽팽합니다. 그러자 정진상 실장 측은 10월인데 양털 코트 이거 이상하다 하니까 10월은 쌀쌀하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뇌물 사건에서 제일 난감한 거는요. 네. 돈 준 사람이 줬다라고 했을 때가 제일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죄는 상식적으로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뇌물을 주면서 뭐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뭐 공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밀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뇌물죄는요. 받은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 사람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증례죄로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위증죄로도 처벌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는 그 법정에서 그 돈 준 사람이 내가 돈 줬다라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그 이야기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동규하고 정진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의형제잖아요. 의형제인데 동생이 형님한테 돈 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적이고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싸움하고 서로 간에 악감정이 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옛날에 형제지간이니까 그러니까 또 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변호인이 이야기한 게 3천만 원이면 되게 커 보이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5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은 5만 원짜리 200장이거든요. 신권으로 뽑으면 한 요만큼 돼요. 그 100장이. 그러니까 2장이면 딱 그 1,000만 원 이 정도 되고 정진상 씨가 유동규가 이야기한 것이 제가 납득이 가는 게 1,000만 원 여기다 하나 넣고 4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2개는 들어갈 것 같고 또 2개는 여기 들어가고 그럼 2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개씩 넣으면 빡빡할 것 같으니까 하나는 밖에 주머니에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주머니 하나가 남네요. 그러면은 4천만 원 줬어야 됐는데 거기 핸드폰을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핸드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날씨를 봤을 제 시계에는 날씨가 딱 나오는데 온도가 나오는데 예.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16도예요. 그럼 밖에 나가면 13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2022년 10월 중순 날씨를 찾아봤더니 가장 낮은 기온이 몇 도냐면 7도까지 나와요. 예. 낮에는 뭐 한 10몇 도씩 막 이렇게 되는데 그 가장 낮은 기온은 한 7도니까 7도면 뭐 바바리든 뭐 코트든 그런 걸 갖다가 입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내가 돈을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바바리 같은 거, 그 코트 같은 거 입으면 코트는 주머니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코트가 더 편하겠다. 조금 덥더라도 내가 그 코트를 입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진상 변호인 측의 저런 그 준비가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진짜 돈이 갔네, 실질적으로 갔을 수 있겠네라는 심증을 더 굳히는 그러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제 느낌으로는 돈이 간 거는 그 상식적으로는 인정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털 코트라고 해서 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모지 코트죠? 그냥 흔히 남자들 입고 다니는 모지 코트. 양털 코트가. 양털 코트는 없어가지고. 아, 그 우리 제작진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양털 코트가 모지 코트가 맞는지 좀 한번 양모, 모지 코트. 검색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양털 코트 하면 좀 뭔가 양처럼 막 이렇게 막 두꺼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캐시미어. 모지 코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검증 좀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흔히 입는 코트. 10월에 웬 코트냐? 이게 예상외로 논박이 됐는데 사실 박정호 의원님 10월에 쌀쌀할 때 코트 입고 다니시는 분 요즘도 보이고 아침 저녁으로 있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온수매트 벌써 트시고 주무시는데 10월에 코트가 웬 말이냐? 이건 사실 논쟁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논쟁이었어요? 아까 우리 정법단 말씀 주신 것처럼 최저 기온 7도까지 갔었다잖아요. 그러니까 7도 굉장히 쌀쌀해진 온도거든요. 우리 이제 겨울로 가고 있으니까 잊어먹을 수 있는데 봄 쪽으로 생각하면 3월에도 기습추위 오고 꽃샘추위 와서 눈 오고 그래요. 저도 처음 흘려서 갔는데 머리 위가 선선해서 봤더니 3월 중순인데 눈이 하얗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충분히 저 모직 코트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걸 가지고 두꺼운 코트라고 해서 입으면 안 된다게 가짜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두꺼운 그 패딩 코트는 12월, 1월 가서 입지만 그 모직 코트 같은 경우는 10월이나 11월에도 만약에 쌀쌀해지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걸 가지고 논박하는 거는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이고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법정에서 서로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저걸 보면서 옛날에 정치인들과 관련된 재판에서 어디에 넣어줬다,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들을 서로 다 재현하고 법정에서 주고받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랬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코트를 입을 만한 날씨였냐 아니었냐는 그 시점에 그냥 기상청에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쩌다가 한때 이제 의형제로 지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저렇게 만나서 줬냐 안 줬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씁쓸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두산 백과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모직 코트라고 부르는 이 모직은 면양에서 얻어진 양털로 만들어진 직물을 통칭한다라고 하고 양털 말고도 낙타털, 캐시미어, 토끼털도 모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도 하니까 맞네요. 모직 코트 맞네요. 자, 어쨌든 논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정진상 씨의 뇌물 재판을 오늘 17일 첫 병합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별건이 아니기 때문에 병합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대장동 재판 플러스 뇌물 재판 해서 병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 신문 비효율을 방지, 공소 유지 효율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조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처장님, 판사도 실수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발부하는 영장 전담 판사도 실수할 수 있죠?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팩트죠. 왜냐하면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률이 10%에서 8%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시죠? 열에 하나는 실수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수정 보완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영장 재판이 마치 형사 본안 재판처럼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구속 적부심으로 인해서 석방되는 게 열에 하나인데 열에 한 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관련해서 판사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좌우지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오늘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최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이 이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출장 및 숙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박에 260만 원짜리 숙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지난해 3박 5일 영국 출장 당시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최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이 숙박을 했다. 총 780만 원을 집행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탈원전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차관급 공무원의 해외 숙박비 상한 48만 원에 5.4배다라는 감사 지적이 나왔고요. 해외 출장 총 74일, 숙박비가 하루 평균 87만 원 지출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서울시 부시장 하셨는데 혹시 서울시 부시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출장 때 260만 원 숙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뭐 그런 적 없고 뭐 물론 이제 거기 가면은 뭐 제가 뭐 루마니아라든 헝가리 뭐 부시장 때 출장을 시장님 대신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부시장도 차관급이거든. 차관급에 준하는 뭐 예약을 잡고 또 그 초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지 저렇게 터무니없이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3박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개념 없지는 않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최희봉 전 사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스공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말하자면 그 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시장의 문제라든지 그 적자를 해소하려는 의지들이 별로 없는 갑질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기 기관장 모시는데도 그런 기본적인 그런 규정도 어기는 그런 어떤 불감정에 한복판에 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가스공사 사장이 해외 어떤 행사에 갔는데 다른 방이 다 차서 그 방밖에 자지 못할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관 영국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던가 뭐 그런 정도에 꼭 자야 되는가 저는 그거는 매우 잘못된 행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박에 260만 원 호텔 스위트룸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도의 직위가 묵었다?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방만한 예산 집행이다라는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최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은 탈원전 주역으로 불리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난 5월에는 농구단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동문을 채용해줬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요 대목인데요. 자사 프로농구단의 인재 영입, 신모전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총감독에 임명했고 연봉이 1억 4천만 원. 이모전 고려대 감독, 외부단장 임명했는데 연봉 1억 2,800만 원. 없던 자리를 만들어 동문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 인물입니다. 가스공사 쪽은 총감독 외부단장이 사실상 업무 활동 없이 보수를 챙겼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사유화를 통한 프로농구단 예산 빼먹기다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제가 들어봤어도 친구 따라서 가스공사 간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고요. 이런 것들은 진짜 그야말로 위인설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형사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최희봉 전 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런저런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업무방해죄 사람을 뽑을 때는 객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차관급까지 그다음에 또 전 정부 안에서 청와대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분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처신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두 번째 뉴스의 주인공 공개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요즘 여야 3선 이상들 중진 사이에서 핫한데 그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해운대, 부산의 해운대 굉장히 좋은 지역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 자리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갑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많아요. 석동현 사무처장, 박성훈 차관, 전성하 협력관, 박원석 이사, 박지형 변호사, 그리고 용산에 있는 뭐 누구 등등등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태경이 비운 해운대 갑이 상당히 핫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하태경 의원의 이 서울 출마에 대해서 험지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약체다라며 내 지역 마포울에 하태경 같은 약체는 오지 말고 한동훈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갈 수도 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한동훈 장관도 오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제가 무슨 안동역입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습니다. 저는 제 지역으로 온다면 손님이니까 이제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또 못 오신다면 또 서운한 일이죠.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여당 대선 주자 1위인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오려면 한동훈이 와라 이거죠. 마포 을은 험지가 아니라 사지일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마포 상암 쓰레기 소각장 추가 폭탄 투하로 온갖 프랭카드 다 붙어 있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매우 흉흉하죠. 하태경 의원의 서울 험지 출마 선언이 나오자 지역은 안정해졌는데 마포을 정청래 의원 얘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약체니까 한동훈 장관 알아. 우리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라는 자신감도 보였는데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른바 비명 민주당 그 의원들에게 외상값 받겠다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또 어제 저 라디오에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 뭐 그런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어요. 발언을 취소하기도 했으니까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게 하여간 때와 장소를 통해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죠. 하태경 의원 뭐 여야 통틀어서 어쨌든 자기 소신 가지고 바른 말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때문에 곤란해 하기도 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근데 멋있는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삼선 의원이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삼선을 한 지역구에서 계속하는 게 정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관련 법안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법안의 취지에 맞춰서 본인은 이제 자기 지역구를 떠납니다. 그것을 두고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저러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해보세요 다들.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 지역구 떠나보세요. 뭐 비웃고 이렇게 하실 문제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은 진심대로 인정해주고 또 하태경 의원의 선택에 따른 정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태경 의원이 어느 지역구를 선택을 하든 예를 들면 뭐 강북구 제가 강북을 지역구인데 강북을 지역구에 오신다고 서울로 오신다고 한다면 오신다고 하더라도 하태경 의원 정도하고 경선을 치르면 저는 국민들 보기에도 그리고 그 후보 민주당의 의원 현역 의원으로서도 뭐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 정청래 최고위원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존중받을 만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존중받을 만한 정치인을 폄하하거나 비웃을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여야 중에서 자기 소신대로 이야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그 어려움을 처하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의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멋지네요. 상대당 경쟁 의원이지만 한 분은 약체가 오지 마라라고 반응을 했고 한 분은 존중한다,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여야 사이의 정치 분위기가 좀 더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마포울에는 누가 나가요? 박정아 의원님. 조금 봐야죠. 조금 봐야 되는데 하태경 의원의 저거 지난주 토요일인가 아마 오후에 저희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박수 많이 쳐줬는데요.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누가 더 많이 변화하느냐가 아마 우리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게 평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저런 결단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정청래 의원은 그래도 우리 국회 제1당 수석, 스스로 자칭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보면 무슨 참새 깃털처럼 그 가벼움이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저렇게 폄훼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수석 최고위원이라면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옳테면 와봐, 약차야, 하수야 라고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배 국회의원인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6개월 남았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지금처럼 어떤 뭐 대등한 국민과의 정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정청래 의원과 또 다른 후보자 또 3자 구도에 의해서 본인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태경 의원하고 같이 붙어도 본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마 뭐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관악 같은 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학교도 그 출신도 그런 부분도 있고. 아, 공천을 여기서? 네. 김영주 의원께서 네. 민주당 김영주 의원께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공천을 해버렸어요. 지금 관악 민주당의 갑을 민주당 의원들이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런 말씀도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셔도 돼요, 말씀. 그래서. 예. 네. 아니 뭐 그래서 그야말로 하태경 의원을 출발해서 예. 어떻게 배수진을 치고 총선 전략을 하느냐가 지금부터 이제 서막이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이 구도로 내가 난데 너 정도 내 이길 수 있다. 이런 정도 의미가 아무 없어지는 이번 총선이 된다는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갈수록 12월 지나서 어려워진다. 제가 무슨 뭐 역술이는 아니지만 예.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전망 의견도 전해드렸고요. 말씀의 취지는 아직 선거까지는 그래도 꽤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누구에게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의 취지였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오늘 김진애 더 라방으로 이 뜨거운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김진애 더 라방 라이브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의원과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뜨거운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김진애 더 라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